안녕하세요. 김유겁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도 호가가 하루가 다르게 주저앉고 있으며 실거래가 아래로 급매가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서 추석을 기점으로 부동산 추락이 본격화할 조짐입니다. 하반기만 되면 무섭게 집값이 치솟았는데 곧바로 강남과 재건축 등 고가 아파트의 하락세를 시작으로 서울과 1, 2기 신도시, 광역시의 최고가 대부분 아파트가 하락세로 돌아설 것이며 상대적으로 가격이 덜 오른 경기 인천과 지방 중소도시 저평가 아파트는 상승세가 계속 이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서울의 하락폭이 얼마나 커지고 기간이 길어지느냐에 따라 대세 하락이냐 일시적인 추락이냐 내년 봄이면 결판이 나겠죠. 여기를 보시죠. 지금 얼마나 돈이 넘쳐나면 돈의 파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돈의 파도에 한번 휩쓸리고 싶으시죠? 자, 유동성 이게 터지는 거예요. 유동성이 지금은 긍정적인 요인일지 몰라도 나중에는요 이 유동성으로 인해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배가 출렁출렁 하고 있네요. 부동산 완전히 꺾였다. 추석 이후 대재앙. 특히 추석 이후라고 하는 것은 저는 이제 추석을 기점으로서 완전히 이제 꺾이고 겨울철로 가면 갈수록 더 하락폭이 커진다. 내년 봄은 좀 가봐야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정책이 있어서. 그런데 추석 이후라고 해서 다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서울도 좀 중저가 아주 가격이 싼 것들, 경기도의 상당 부분, 지방의 중소도시 이런 것들은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왜? 서울에 비해서 안 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 여기 보시면 이 중에서 한번 골라봅시다. 하락장 부동산 이것을 잡아라. 뭘 잡아야겠어요? 하락장에. 아파트 잡아야죠. 물론 지금은 뭘 잡아도 안 돼요. 그 다음에 서울, 경기, 광역시 중에서 뭘 잡아야겠어요? 당연히 이 순서로 잡아야죠. 서울, 경기, 광역시 순으로. 서울. 하락폭이 큰 곳, 보통 하락폭 적은 곳. 보통은 하락폭 적은 곳을 잡더라고요. 자, 하락폭 큰 걸 잡아야 돼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새 아파트, 기존 아파트, 재건축 기대주 누구를 잡아야 할까요? 하락하면. 이것은 재건축 기대주를 잡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기존 아파트, 새 아파트 잡는 거 아니에요. 하락장에는 많이 안 빠지니까. 똘똘, 보통, 저가 아파트, 당연히 똘똘한 걸 잡아야겠죠. 자, 근데 임대주택 사업이 다시 부활되면, 아파트 임대 사업이 부활되면 저가 아파트를 여러 개 잡는 게 더 나아요. 근데 지금은 폐지됐잖아요. 자, 원금 매입, 소극적 대출 매입, 적극적 대출 매입. 지금 매수한다면 원금이지만 하락장에는 무조건 적극적 대출 매입 다 대출해 주잖아요. 그 다음에 기존 아파트 보유, 적극적 갈아타기, 다주택 만들기. 어떤 게 제일 좋냐? 적극적 갈아타기 하죠. 내 거보다 많이 떨어진 거로서. 이걸 안 하면 돈 못 벌어요. 강남권, 한강권, 도심권, 기타 등등 비쌀수록 좋습니다. 그 다음에 분양권, 그 다음에 이게 있을 수 있고 아파트 매입이 있을 수 있고 분양 플러스 매입이 있을 수 있는데 할 수만 있다면 분양 플러스 매입이 가장 좋기는 해요. 왜? 여기서 분양이라는 것은 분양권, 미분양을 포함하는 겁니다. 돈 5%, 10% 계약금 이런 식이 될 가능성이 크니까. 증여도 이때 하는 게 좋아요. 하락장에. 자, 그러면 부동산 상승과 하락이 지금 정면 충돌하고 있어요. 자꾸 댓글을 보면은 이제 이것 때문에 올라갈 것이다. 물론 맞습니다. 이것 때문에 떨어질 것이다. 물론 그것도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상승 요인은 이미 올라온 것에서 상당히 반영이 돼버렸어요. 하락 요인은 아직 반영이 별로 안 됐습니다. 상승 요인은 이제 과거이고요. 하락 요인은 미래이기 때문에 앞으로 충돌해서 힘의 저울추가 하락 쪽으로 길어질 가능성이 커요. 먼저 상승 요인, 유동자금이 지금 넘쳐 흐릅니다. 그리고 토지보상금, 화폐가치 하락. 그래서 돈 넘쳐 흐르잖아요. 토지보상금 있고 화폐가치가 막 남아돌고. 저금리 장기화. 이것도 역시 지금 저금리 상태니까 막 영끌하고 패닉바잉하고 그러는 거예요. 고금리면 어디 그렇습니까? 부동산 쏠림 지속됐죠. 부동산 쪽으로. 주식도 많이, 개미들이 많이 가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또 세계 공통현상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실물 경제가 더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있어요. 특히나 신용대출, 이거 정부가 빨리 잡아야 돼요. 전세 가격 폭등, 전세가 사상 최고치로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 갭 투자 규제가 지금 없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전세가가 많이 올라가게 되면 이거 집값 상승에 또 여지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올 겨울에 집값이 빠졌는데 추가 굳히기를 하지 않으면요
이런 요인들 때문에, 이런 요인이 아직은 끝난 건 아니잖아요. 집값이 또 한 번 심리적으로 치고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가 집값 잡을 의지가 있다면 이제 바짝 정신을 차려야 돼요. 오른쪽 집값 최장 상승했다. 이것만큼 악재가 없어요. 부동산 거품이 지금 아주 심화됐고요. 세계 최고 수준. 이건 절대적으로도 비싸고 상대적으로도 비싸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올라가면 찔끔, 떨어지면 이제 폭락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 가계대출 위험합니다. 담보대출, 신용대출, 전세대출 다 위험해요.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거 이제 자료 이따 보여드릴게요. 물량 폭탄도 지금 하나의 위험 소인입니다. 임사매물 말소돼가지고 이번에 거의 3분의 1, 4분의 1 아파트 약 8만 가구가 쏟아지잖아요. 수도권에. 법인, 다주택 매물, 정부 정책 점점 강화되고 있어요. 이제 선거가 가까워지니까 이런 상승과 하락에서 이제 저울추는 하락 쪽으로 기울어졌다. 자, 이제 겨울에 잡으면 2억 싸게 됩니다. 제가 이거 얼마 전에도 얘기했죠. 자, 지금 여러분들 이거 현재 가격 이제 5억에서 6억 올라오고 뭐 이렇게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왔어요. 직전 최고가보다 다 이 정도 가격 할 겁니다. 그런데 이 매도가가 정말 비쌌는데 이제 7억이었으면 조금 6.5억 아마 여러분들 느낄 거예요. 어떤 건 아직도 버티고 있는데 6.5억 또는 6억 이렇게, 그 다음에 9억이면 10.5억 정도 매도가가 있었는데 이제 10억, 9.5억 점점 실거래가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자, 15억이면 17억이었는데 17억이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16억, 15억. 곧 추석을 전후로 해서 아마 현재 가격 수준으로 실거래 매도가가 내려가는 것이고, 일부 지역은요 금매가 출현하면서 자, 이 실거래가 밑으로 추락했어요. 겨울은 이렇게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겨울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거의 3, 4개월 남았잖아요. 그러면 보세요. 이때 잡은 것과 이 가격에 잡은 것과 이 가격에 잡은 거의 가격 차이를 보세요. 가격 차이를. 벌써 1.5억 절약이고 10억대는 2억 절약되고, 자, 17억은 3억이나 절약되고, 특히 20억 넘어가는 것은 올겨울에 4억, 5억 빠진 것들 나와요. 그거 잡아야지 무슨 미쳤다고 강남을 지금 잡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 부동산 사이클이라는 게 있는데 91년 상승기, 침체기, 그 다음에 99년 기점으로 상승기가 10년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학자들마다 다르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까지 보면 10년이에요. 근데 분명히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대략 이 기간을 하락 3, 4년으로 봐요. 2002, 3, 4, 5년 초까지 떨어졌죠. 그러면 상승 6년, 하락 4년. 자, 그리고 그러다 보면 이제 사실상은 이것은 상승기가 10년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침체기 이제 5년, 2010년부터 13년. 그리고 상승기 7년, 문재인 정부죠, 이거. 결국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올랐다가, 이번에는 떨어질 일밖에 없네요. 물론 더 올라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상승기 10년으로 본다면, 이 하락이 좀 미미하니까 이것도 10년까지 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10년 동안 올라간다, 3년 더 뛴다라는 말을 하는 전문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게 불가능한 것도 아니죠. 저는 지금 하락을 외치지만 정부가 정신 못 차리면요 또 올라갑니다. 또 올라가요. 왜? 과거 패턴이 이랬잖아요. 4번이나 이렇게 4번이나 그러지 않았나요? 이번에도 이렇게 올라가는 법 없죠.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선이에요. 0. 0 밑으로 조금 떨어지고 올라가는 건 폭등이잖아요. 이번에는 현재 여기까지 왔는데 과연 이렇게 가가지고 대세하라고 할 거냐, 폭등할 거냐? 이거 내가 정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지 않아요? 적극적으로 집값을 안 잡았다는 거. 자, 그 다음 거품가와 초급매를 한번 알아야만이 돈을 법니다. 자, 이게 뭔 말이냐? 여러분들 이게 아까 그 사이클은 이렇게 여러 번 지겹도록 봤잖아요. 자, 현재는 이제 현재 모양새가 여기입니다. 현재 모양새가. 이건 이제 과거고 이건 예측이에요. 보면 자, 이제 이 지금 빨간색이 실거래가, 그리고 파란색이 매물가 기인데 이 상승장 보세요. 자, 이거 실거래가 빨간 거보다 매물가 파란색이 계속 높죠. 올라갈 때는. 그래서 이게 뭐 8억이라면 얘는 9억이나 10억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때 미국발 금리 때 잠깐 빠졌다가 또 이제 오르는 듯 하다가 다시 계속 빠졌는데 보세요. 떨어질 때 보세요. 이번에 매물이 훨씬 낮아요. 정말 1층 밑으로 떨어져요. 로얄층이. 집값도 떨어지는데 로얄층 밑으로 떨어지니까 2억 떨어진 것은 실제 4억 떨어졌다고 보셔도 돼요. 안 팔리니까. 자, 보세요. 초급매 때는 오히려 매물 가격이 더 낮아요. 근데 올라갈 때 보세요.
올라갈 때는 또 치고 올라가죠. 더 매물 가격이 실거래보다. 그리고 이게 지금 최근 현상이 이거예요. 이거. 자, 이제 서서히 떨어지기 시작하면 이제 매물가가 더 실거래가보다 더 낮아집니다. 만약 이 시세가 4억이 떨어졌다면 실제로 금매는 6억으로 떨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혹시 이런 장이 한번 또 돌아온다면 아주 좋겠죠? 또 올라간다. 나중에 2018년으로 이제 꼭지를 보고 2013년으로 금매를 보는데 올라간다. 그러면 또 역시. 자,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 거품가, 금매, 그리고 이거 현재 시세. 이걸 알아야 돈 벌어요. 가자마자 집 사는 거 아닙니다. 부동산 여러 군데 알아보고 누가 금매인지. 자, 그걸 팔아야겠죠. 결론적으로 집값은 폭등과 폭락이 반복되는 거 맞죠? 첫 번째. 거품값은 조심하고 초금매를 잡아라. 이거 조심하고 이걸 잡아라 이 말이에요. 누구나 아는 사실 같지만 이걸 피부로 느껴야 돼요. 집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결국 보유해야 한다가 정답이에요. 물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 팔고 이때 사고 이때는 고도의 전략이 필요해요. 판 다음에 계속 관망해야 돼요. 나 팔았으니까 이제 바닥장 기다려야지 이런 사람은 망할 수도 있어요. 왜? 이번 문재인 정부 때 계속 뛰었잖아요. 자, 누구 믿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들. 판 다음에는 보다가 내가 잘못 팔았네 사야지 하고 사야 한다고요. 근데 계속 떨어진다. 그럼 그때는 기다려도 되고. 자, 왜? 집값이 우상향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하락을 못 느끼는 분들, 이분들은 못 느낄 거예요. 보세요. 서울 소유지역 금강구 노도강, 특히 서울에 6억 미만짜리들은 지금 다 신고가잖아요. 경기 인천 소유지역, 안성, 시흥 늦게 올라간 곳들도 지금 별로 하락을 못 느낍니다. 지방의 일부 지역, 대전, 세종 계속 뛰고 있죠. 부산, 창원, 변두리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못 느끼고 있습니다. 하락을. 하지만 지금 하락세가 아주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그래프로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낄 정도면 이미 늦어. 수도권 6억 미만 아파트도 지금 계속 뛰고 있어요. 경기 인천. 지방 광역시 3억 미만 아파트 뭐 폭등은 안 하지만 계속 지금 바닥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 저평가, 즉 그 전에 집값이 서울 같은 경우는 7년 동안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수도권에서 오르지 못한 것들, 또 뒤늦게 올라간 것들은 이번에도 올라갈 수 있어요. 지금도 상승하고 있고요. 하락장에 초금에 나오는 조건 가르쳐 드릴게요. 자, 이걸 잡으시라고. 사업이 파산돼. 물론 이런 슬픈 일을 가지고 악용을 하면 안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경쟁사회에서 이런 매물들이 싸잖아요. 협의이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3번이 기회비용. 저 사람은 왜 8억짜리를 엉뚱하게 6억에 팔까? 왜 5억 5천에 팔까? 멍청하게? 누구 말 맞다나 그렇게 바보처럼 왜 팔까? 이 사람이 바보가 아닙니다. 강남에 25억짜리가 거의 8억 떨어진 걸 잡기 위해서 이런 걸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잡아야죠. 자, 경제 문제가 어려움에 봉착했다. 사업을 하다 실패하거나 집값 패닉. 이제 다른 문제는 없는데 집값이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불안감 때문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바로 이런 5가지 유형이 있다는 거. 그래서 금매가 많이 나와요. 자,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을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상승 요인의 첫 번째 전세값 급등. 이게 가장 지금 큽니다. 전세값이 계속 올라가면요, 하락하다가 또 올라갈 수 있어요. 정부는 이제 전세값 잡는데 총력전을 기울겠죠. 여기 보시면 전세값 보세요. 평균 전세값 추이 서울. 자, 2015년에 3억 3천밖에 안 했던 게 지금 4억 8천까지 치고 올라왔어요. 2020년 4월 기준으로. 약 지금은 5억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세값도 많이 올랐죠. 자, 그리고 서울 및 수도권 다만 전세가율은 집값이 워낙 폭등하다 보니까 서울은 50%대로 떨어졌고, 그 다음에 수도권은 60%대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이해가셨죠? 그것도 이거 원래는 40% 근처까지 갔었는데 50%가 분기됐었는데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전세값이 계속 60주 연속 상승하는 바람에 좁혀졌다가 다시 또 집값이 폭등을 해버리는 바람에 6월달 7월달 엄청 뛰었잖아요. 눈에 띌 정도로 떨어진 거예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지금처럼 가다 보면 이렇게 갈 가능성이 커요. 전세가율이. 왜? 집값이 이제 상승폭은 거의 죽었는데 전세는 계속 뛰니까. 자, 여기 보시면 아파트 전세가율 보세요. 한국감정원. 자, 일단 서울부터 보자고요. 별로 0.09에서 약간 하락세 보이면서 횡보. 뭐 인천이나 경기도는 크게 변동 없네요. 부동산 114 왔다 갔다 하면서 약간 빠지긴 했는데 고점에서 놀고 있잖아요. 자, KB 리브원. 자, 여기 수도권 보세요. 노란색. 계속 올라가고 있네요. 여기.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
이 사이트마다 어떤 건 빠지고 있고 어떤 것은 보합이고 어떤 것은 올라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전세가 꺾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 상승 요인 두 번째는 초저금리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한국, 자, 여기 지금 0.05 된 상태에서 계속 횡보하고 있죠. 지금 집값 때문에 더 내리지도 못하고 있고, 그렇다고 올리자니 경기가 지금 질병 사태까지 너무 심각하고, 자, 미국 현재 이 상황이고, 자, 여기 보면 5대 시중은행, 더군다나 지금 은행들이 앞다퉈서 대출로 영업 뛰려고 이직거리를 하고 있어요. 신용대출. 자, 어떻게 된 게 1%대가 어디 있습니까? 1%, 3%. 그러니까 다 웬만하면 대기업 공무원들은 다 신용대출 다 받아버리죠. 그러니까 영끌 매수하고, 주택담보대출 2%, 4% 상당히 규제는 하고 있지만 아직도 전세자금대출 이거 폐지시켜야 합니다. 무주택자들한테도 폐지시켜야 저는 맞다고 봐요. 왜? 특수한 경우 아닌 이상은 그래야 집값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주택자들도 하나씩 잡아보세요. 그전에는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폭등했다면 지금은 패닉바잉 때문에 집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제 말 틀린 거 아닙니다. 이 전세자금대출을 왜 해줍니까? 왜? 지금은 해줘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대출 빚 다음 볼까요? 연도별 시중 통화량 추이 보세요. 이거 봐요. 자, 돈은 엄청나게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 상승의 긍정적인 요인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 올라갔죠. 통화량. 특히 최근에 질병 때문에 엄청 찍어내고 있죠. 연도별 토지보상금 들쭉날쭉 하긴 했지만 지금 45조 원. 자, 엄청나죠. 이게 지금 누적이 아니에요. 해마다 지금 그때 나왔던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삼기신 듯이 이제 물량이 또 막 보상을 또 하게 되고 택지주고 보상을 하게 되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죠. 특히 이 토지 보상 금액이 상당히 부동산에는 안 좋은 게, 토지를 판 사람들, 보상받은 사람은 또 토지나 땅이나 또는 아파트나 이런 걸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하락 요인으로 이번에 알아봅시다. 주택담보 부담지수하고 가계대출이 위험하다. 뭔 말이냐? 여기 서울 같은 경우 보세요. 자, 서울 107.2가 142.8로 이렇게 2017년 2분기 때 올라갔다 좀 떨어진다 하다가 또 올라가고 있어요. 연중 최고치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그 주택 빚을 갚을 수 있는, 이게 한 중위권 가격에서 대출을 받았다고 했을 때 갚을 수 있는 능력인데, 지금 전반적으로 자기 분수보다 더 대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그나마 좀 낫네요. 최근 올라가고는 있지만. 자, 가계 신용대출, 쉽게 말해 담보대출 이렇게 따지면 돼요. 약 1600을 넘겼습니다. 거의 1700 수준에 임박하고 있어요. 해마다 지금 이거는 이제 막대 그래프는 담보대출 수위가 지금 조금씩 줄고는 있죠. 왜? 규제를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동안에. 그렇지만 누적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거 언제 터질지 몰라요. 지금 더군다나 기업대출, 정부대출, 여러분들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 때 앞에 대통령 3명 합친 것보다 지금 더 빚이 확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번 질병 사태 때문에만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전에도 너무 지나치게 방만 경영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이거 나중에 폭탄 될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올해 KB국민은행 여기 보세요. 쭉 보시면 신용대출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지.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도 당국자들은 좀 가만히 있어요. 못 받게 해야죠. 나라 망하게 생겼는데. 전세자금 대출 보세요. 이게 무슨 뭔 대출이래요 지금. 전세 끼고 본인은 전세 살고 이러니까 이런 모양꿀이죠. 대출 받아가지고. 물론 1주택자들은 많이 규제해 있지만 아직 무주택자들은 규제도 별로 안 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우리나라 그 결과 대출 300%가 넘었어요. 일본은 기축국가니까 그냥 뭐 500%, 일본도 아주 위험한 나라인데, 자, 중국보다도 더 많아요. 어떻게 된 게. 여기 한국 가계비 GDP 97.9%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뉴스에 헤드라인으로 뽑아왔잖아요. 진짜 최고 수준이냐 보세요. 2020년 3월 기준으로도 97.9네요. 지금은 더 심하겠죠. 자, 영국 84.4, 미국 75.6, 선진국 평균이 73점인데 우리나라가 뭐가 지금 돈이 많이 타고 자원 한 방울 나오지 않는 나라가 97.9, 이 빚덩이 이렇게 쌓여 있습니까? 가계빚만 지금 위험한 게 아니에요. 기업 대출도 위험하고 정부 대출도 갑작스럽게 늘어났다고 했잖아요, 제가. 자, 여기 보시면 서울 아파트 매매 중위급, 이것 집값이 많이 폭등한 것도 7년간 폭등하고 두세 배 올라간 것도 하락 요인의 가장 큰 위험 요소예요. 자, 8억 7천만 원인 게 9억 4천. 이거 1년 만에 이렇게, 1년도 아니네. 2019년 10월이면 2월 4달 만에 8억 7천이 9억 4천. 여러분들 13년도에 4억대가 지금
10억 원짜리 온 거 아시잖아. 여기 보세요. 4억 9천짜리가 지금 9억 8천이에요. 집값이. 이 시간에도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마이너스로 완전히 전환된 거 아니에요. 꺾인 것 뿐이지. 그래 놓고 집값이 11% 뛰었다. 자, 여기 보시면 하락 요인 세 번째. 세계 주요 도시 대비 서울 거품가가 높아요. 즉 단순히 집값이 많이 뛰어도 괜찮아. 뭐 그럴 수도 있죠. 뛸 수도 있죠. 근데 이게 절대적으로 많이 뛴 것도 좀 문제긴 하지만 문제는 다른 나라하고 비교했을 때 GDP하고 비교하는 게 가장 크잖아요. 자, 여기 보세요. 도쿄, 파리, 뉴욕. 이런 나라들 선진국 우리나라보다 1.5배 또는 2배 가까이 잘 사는 도시예요. 우리나라가 더 비싸요. 집값이. 최근 3년간 상승률은요. 더 높아요. 여기 3년간 44가 아니죠. 지금 50% 넘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중국은 여러분들 제끼세요. 중국이라는 도시는 솔직히 그리고 싱가포르나 홍콩은 도시국가라 보니까 특수한 거야. 우리나라를 앞지른 거 하나는 런던밖에 없네요. 지금 역전됐어요. 지금은 또 런던도 이겼어요. 우리나라가. 사실상 세계 주요 도시 집값 상승률. 자, 여기 보자고요. 2016년 12월, 2020년 7월. 즉 약 3.5년 만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 뛴 거 보시면 돼. 서울 56.6, 파리, 베이징, 뉴욕. 베이징보다 더 높네요. 오히려 단기 상승률, 3년 동안 상승률은. 이거를 우리가 너무 지금 둔감해하고 있는데 이거 금융위기 터지면 난리 나요.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시기별 2020년 경제성장률 전망. 더군다나 경제라도 좋으면 몰라. 하락 요인 네 번째. 세계 경제 위기와 불안. 위기도 터질 수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1분기, 2분기 때 지금 마이너스 1.3. 아마 이번에 질병 사태가 확산돼서 또 내려갈 가능성이 커요. 세계 경제 성장률 더 끔찍합니다. 자, 6월 전망에 보면은 세계 마이너스 5.2. 보통 선진국들 마이너스 9.1, 4.5, 5.8 뭐 이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예상치보다 계속 추락하고 있어요. 왜? 이게 질병 사태가 올해 끝날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제 좀 그런 생각 들죠? 왜? 내년도 터지고 내후년에도 터지고 우리나라도 완전히 100% 끝나지 않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어쩔 수 없이 바이오도 왔다 갔다 해야 하고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국내가 이틀 동안 질병이 2자릿수로 떨어졌지만 해외 쪽이 워낙 많아. 유입 질병 사태가. 그러니까 100명이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건 숙명이야, 숙명. 우리나라가 제로가 나와도요. 해외 쪽에서 최소 10명, 20명은 기본 코스예요. 왜? 선진국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깔려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좀 장기화될 가능성은 좀 있습니다. 하락 요인. 자, 임사, 법인, 다주택, 매물 폭탄. 지금 임대주택 사업, 법인 매물, 임대주택 사업 올 연말에 몰려있고 아파트. 법인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다주택자들 솔직히 제가 한 가지 불만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다주택 중과세는 폐지하지 않으면 매물이 계속 잠길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다음 달에 이제 10월 달에 공시지가 현실화가 있습니다. 그 현실화가 좀 팍 올라가가지고 종부세 이거 확 다주택자들 높여버리거나 나중에 또 히든카드가 있습니다. 다주택 누진세예요. 왜 2주택, 3주택은 차별을 주면서 3주택, 4주택, 5주택은 똑같이 처리합니까? 그것은 기득권층을 보호하는 정책 아니나요? 왜 보호합니까? 세금 여러분들 연봉 2억짜리하고 1억짜리하고 2억짜리가 훨씬 세금 많이 떼면서 누진세로 왜 더 집 가지고 투기한 다주택자들 그것도 10주택은 완전 집 가지고 투기하는 건데 그런 사람들 왜 봐주냐고요. 더 때려야지. 그런 사람들은 70% 때려도 돼요. 그런데 또 종부세도 때려도 돼요. 2주택, 3주택, 오피스텔 그렇게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돈 벌었어요? 구분을 해야지. 제가 보기에는 알고도 안 때리는 거예요. 왜? 기득권 옹호하느라고. 그러니까 정신 차리세요. 객관적으로 보세요. 시각을. 자, 아무튼 법인 매도 건수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임대주택 사업 올해 40만 가구 이렇게 나오고 있고 160만 가구 있어 40만 가구면 정말 많죠. 자, 아파트 물량 대략 8만 가구 정도. 자, 여러분들 이제 제발 정책도 이 정중앙을 확 관통했으면 좋겠고 해서 부동산 대혼란 3년 전 수준으로 좀 바꿔놨으면 좋겠습니다. 7년간 집값이 오르는 것에만 익숙해가지고 부동산 불패라는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다면 빨리 버려야 합니다. 부동산이 장기적으로 크게 오르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락장에는 반토막 나는 것도 허다하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김종갑의 성공 재테크를 검색하여 구독 부탁드립니다. 유료 상담을 받고 싶은 분들은 네이버와 다음 1000만 명 부동산의 꿈카페에 들어가서 전화번호 보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